건설 쪽에서 규격화돼서 쓰는 양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공사 내용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는 이제 갑지, 을지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로 나눠줘야 돼요.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간접공사비는 안전관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 기업의 마진, 관리비, 이 두 가지가 구분돼서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직접공사비도 인건비하고 자재비, 요거에 명확하게 나눠지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정해놨어요. 인테리어 공사도 기본적으로 건축공사하고 동일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그 보험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있죠. 그로 인한 안전관리비, 산출하는 퍼센트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총액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 쪽에서 쓰는 견적서들은 다 표시가 되게 규격화가 되어 있고 거의 모든 건설사가 이걸 씁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건설사랑 일을 하면 무조건 이 양식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일반 고객분들은 이런 견적서를 받지는 못할 거예요. 작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는 약식으로 된 견적서를 많이 씁니다. 약식으로 된 견적서들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견적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냐? 목공공사 300만 원, 화장실 욕실공사 3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부분공사 하시는 게 아니면 무조건 걸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욕실공사만 할 거다. 그래서 견적서에 욕실공사 350만 원 이렇게 쓰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욕실공사 얼마, 이거 얼마, 이런 거 얼마, 총 공사가 그렇게 돼 있는 견적서가 있다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각 공사에 대한 세부 항목이 나와 있는 견적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견적서. 만약에 공사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서 비용이 느는 건지 자재가 늘어서 비용이 드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견적이 없으면 갖춰야 될 견적서의 기본이다 그러면 갑지, 을지, 그래 총 공사비가 어떻게 구성된다,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표시되어 있는 견적서,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견적서, 요거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사항이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근데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은 분들한테 견적을 제출을 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체 평균 수주율이 10%에서 15% 사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견적을 10개를 내야 1개에서 2개 정도 계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견적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욕실 정도 공사다 그러면 변기나 세면대나 어떤 제품이 들어간다 정도는 표시된, 그리고 싱크대가 인조드레싱인지 세라믹인지 길이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 정도는 표시된 견적서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공사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바뀌겠죠. 보통은 견적서에 어느 정도 기재가 돼 있어요. 약식 견적서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제출하는 도면에 표시라든지, 요즘엔 스케치업이 많이 보급이 많이 돼서 3D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하겠다는 이미지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죠. 그리고 마감재 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견적서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내용으로 견적서를 재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방수공사는 이제 그 항목에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미장 이쪽에 있는데 화장실 2개소 방수공사, 방수하는 것도 1회 아니면 2회 아스팔트계 방수제 이런 식으로 자재를 기재를 해줘요. 그 정도는 나와 있고 도면에다가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받은 자료 그런 걸로 증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견적서에 모든 공사가 표시되는 게 맞지만 약식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 자료를 명확하게 요청을 하든지 견적서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 후에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초기 견적서에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자료로 보완이라면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료 보완이 없다 그러면 견적서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기 견적서가 중요해지는데요.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이렇게 나눠진 견적서가 좋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재비가 100이 돼 있고 인건비가 10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90으로 줄였다라고 했을 때는 인건비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주는 게 맞겠죠. 적정한 견적 수준이 얼마가 될지도 고객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당연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상한 거랑 맞춰서 줄어드는지. 만약에 없는 공사를 새로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시고 공사비가 대략 얼마쯤 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 변경된 금액을 이제 인테리어 업체랑 협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견적서에 이 기준은 나와 있어야 돼요. 면적이라든지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지 증감을 할 때 합리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게 고객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견적서가 좋은 견적서라고 보실 수 있고, 가끔 그런 업체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맞지 않은 부분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철거를 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업체들은 그걸 예상을 하고 견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런 돌발 요소가 생기더라도 저희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고객이 공사 내용을 바꾸지 않았는데 증감하지 않아요. 무조건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고,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계약을 할 때 마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감이 이렇게 못 나올 것 같으면 계약을 어기는 거는 업체 측인 거죠. 대신에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벽을 뜯었는데 단열 공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근데 단열 공사를 추가를 하시겠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추가를 하면 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협의해야 하는 거고, 마감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상태가 좀 이상해서 이런 마감을 못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업체 측 문제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보이는 곳에 뭐 보강을 하는데 그거에 합의를 해서 공사비가 좀 늘어나는 거를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여지가 있지만 내가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변경된다, 그거는 이제 원칙에 어긋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적서를 보실 때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업체의 설명이나 자료들을 다 보고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해달라고 하거나 견적서를 좀 더 상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면적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공사 내용을 증감을 했을 때 얼마쯤 줄어들겠구나, 늘어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는 견적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거는 이 견적서에 대한 내용이 그 계약서하고 같이 이제 좀 증빙이 될 수 있는가, 이 계약서에 이 견적서에 대한 변경이나 이 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고 나서 이제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